네,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권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이낙연 후보는 대장동 특혜 의혹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이재명 후보의 집중 포화를 퍼붓는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연휴 기간에 가장 좀 뜨거웠던 이슈가 좀 있다면 역시나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동 특혜 의혹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정면 충돌했는데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보수 언론이나 또 보수 야당에 편승한 정치 공세를 그만둬달라. 공식 사과가 어렵다면 유감이라도 좀 표해달라고 하니까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일단 내부 싸움으로 왜곡하지 말고 국민, 당원에게 설명을 해라라고 맞받았습니다. 점점 신경전이 좀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안 들어주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이겠죠. 네. 그런데 이제 1등이기 때문에 굳이 2등 후보랑 멱살을 잡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에서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깔끔하게 해명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10,000%의 수익을 거뒀다라고 하면 이 초기 자본금하고 그 이후에 들어간 수익하고 이제 이 운영 자금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화천대유 쪽에 물어보면 되니 수사를 통해서 해결합시다라고 정도하고 딱 매듭을 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좀 대선 경선 후보들 사이도 양측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의 편을 좀 드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추미애 후보는 경선 내내 지금 이재명 후보의 편에서 지금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 이재명 후보가 그 유감 표명이라도 해달라 사과가 아니라 참 웃긴 얘기 같아요. 어쨌든 경선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네. 사실 그 이낙연 후보가 특별하게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기에는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국민들 다수가 사실 좀 이게 좀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네. 사안들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할 건 해명을 하고 밝힐 건 밝히고 가야 된다. 경선 과정에서. 그래야 예. 사실 본선을 해도 본선 과정에서 만약 이런 문제가 훨씬 더 그 큰 의혹으로 불거지면 민주당 전체가 위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기되는 거라고 보고 우선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 국민들이 볼 때도 이번에 사실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사실 대장동 관련해서 아마 그 밥상머리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을 네. 텐데 네. 다들 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어쨌든 그 시행 사업의 3대 리스크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토지의 확보라든가 예. 인허가 문제 그리고 분양 이런 부분에서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같이 이렇게 민간하고 연합해 갖고 했으면 당연히 여러 가지 리스크가 없어졌을 것이고 그럼 이거 땅 짓고 헤엄치기로 돈을 번 거 아니냐. 그런데 너무 이익이 과도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제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에 대해서 단순히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민간이 전체를 다 수익을 가져가려는 것을 5,500억을 공공이 회수한 아주 잘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딱 하나만 더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 도시개발 사업을 만약에 민간이 했다 하더라도 민간이 그걸 다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그 지역 내에서 작은 아파트의 재건축을 하더라도 당연히 그 공공기여 지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토지를 공공기여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공원이나 여러 가지 기부 체납을 요구하거든요. 예. 그럼 당연히 그 성남의 대장동 땅에 대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그것이 자연 녹지든 생산 녹지든 이런 그 녹지 지역을 일반 주거 지역으로 전환한 거 아닙니까? 그럼 토지 가격이 급상승하기 때문에 예. 그에 걸맞는 당연한 기부 체납을 요구하고 그거를 민간이 개발해도 당연히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안 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 민간이 하려는 거를 그 이익을 그 5,500억을 회수한 사업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건 국민이 기본적으로 아는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대장동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호남 경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의 태도를 이제 반박하는 그 과정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18 광주 당시에도 모든 언론이 폭동으로 보도를 했지만 진실은 민주항쟁이었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는데
뭐 이를 두고 이낙연 후보가 5.18을 함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다.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이 이번 경선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광주 지금 경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도 예.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5.18은 사실은 웬만하면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것이 무엇이다 하더라도 5.18은 5.18대로 두는 것이 좋은데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택은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뭐 이재명 후보 본인이 이제 언론으로부터 여러 가지로 곡해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살펴봤을 때 이재명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것에 따른 반론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광주 전남 지역의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대장동 하나의 문제에 국한되거나 특히나 거기서 나오는 5.18 광주 이야기를 꺼낸 것이 문제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네. 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예. 비유나 예시 자체는 좀 적절치 않았다는 말씀이신데 동의를 좀 하시는지요? 교수님? 아니 저는 5.18 그 항쟁을 너무 이렇게 신격화하는 것에 좀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걸 사례로 들었다고 그것에 대해서 이게 그 5.18을 함부로 씁니다. 저는 너무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도 뭐 5.18의 그 진실을 알면서 뭐 학생운동을 했던 세대입니다만 아니 5.18은 저는 훨씬 더 낮아져야 되고 국민 속에 들어가야 되고 더 많이 회자되면 회자될수록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차피 지금 최근에 뭐 미얀마의 군사 정권이 다시 이제 참담한 비극을 저질렀지만 뭐 민주주의라는 게 항상적으로 영구히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국민들이 어떤 노력에 의해서 민주주의라는 게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5.18의 경험들은 많이 회자되어야 된다. 그런데 5.18을 이제 폭동으로 했던 것이 지금 민주화 항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네. 뭐 이런 거는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 비유를 드는 것이 왜 문제되지 이걸 왜 함부로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단 이번 논란을 국민의힘이 만들어낸 토건 게이트다라고 좀 규정을 했습니다. 본인이 단 1원이라도 부당 이익을 취했다면 후보직과 공직 다 사퇴를 하겠다라고 배수진을 치고 또 택지개발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 이런 공약도 좀 밝혔거든요. 아무래도 이번 논란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이 사건 조금만 좀 과거로 돌아가 보면 예.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되기 전에 LH가 공영 개발로 하려고 했어요. 잘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LH공사의 직원 간부들이 뇌물을 받고 여기에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동생이 연루돼서 구속도 되고 시장들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면서 이제 민영 개발로 돌리려다가 말씀하셨던 뇌물 사건들이 불거지면서 한번 엎어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LH를 당시에는 믿기 어려운 상태였죠. 그래서 성남시가 공영 개발을 하고 싶은데 그때 또 하나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게 모라토리엄 선언이 있었습니다. 예. 모라토리엄 선언은 하면 어떻게 되냐면 빚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성남시에는 이 지방채 발행 2천억 이상 못하게 할 거야라고 말을 해버리는 바람에 대규모 자금을 조성할 수가 없으니까 이 개발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그래서 민간이랑 같이 해서 우리에게 기본 수익을 보장해주고 1,800억 플러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공공개발, 뭐 공원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일단 기본 수익을 보장해줘라고 했을 때 5천억을 보장해주겠다고 한 콘소시엄이 하나은행 콘소시엄밖에 없었거든요. 이걸 자꾸 화천대유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9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한 콘소시엄의 몸통은 하나은행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랑 계약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나는 우리가 그 당시에 처한 조건에서 최대한 받아낸 거 아니냐. 그리고 판교가 지금 와서 보면 잘 되는 일이었지만 2010년에 판교가 잘 될지 안 될지를 모든 사람이 맞출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제 그러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 의혹의 핵심은 화천대유와 SK에 숨어있는 6명의 주주. 이 사람들이 이재명과 연관돼 있는 사람 아니었느냐라고 공세가 들어갔던 것인데 예. 언론의 검증 보도를 통해서 주주들이 다 드러났는데 이분들이 화천대유의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하는 그 법조 팀장 출신의 정치인 이 기자의 대학 동문들이거나 아니면 법조인들인 걸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기본적인 의혹 제기가 틀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건 잘못했고라고 생각하고 다음 주제를 꺼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관련해서 첨언을 좀 해주실까요? 저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2009년 당시로 이제 돌아가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돌아가려면 2004년 정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2004년 이제 연말쯤 돼갖고 LH에서 한 22명 정도, 그러니까 이 대장동에 대한 개발 의혹이 밝혀지면서 그 일대에 투기 바람이 붑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면서 결국 한 공무원들이 한 22명 정도가 입건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 이후에 또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민간으로 전향했다가 다시 2009년쯤 돼서 다시 LH가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손을 댑니다. 이 그때 손댔을 때 LH는 그 대장동을 고급 주택 지역, 고급 뭐 빌라나 이런 지역으로 만들려고는 계획을 제출을 해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LH가 왜 고급 주택까지 넘어서서 그 일을 하느냐. LH는 그야말로 서민의 임대주택이나 이런 그 서민의 그 주거 공급에 그 집중을 해야지. 그런데 관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그거에 이제 편승해서 이제 그 민간 개발로 전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그 업체들이 이제 그 대시를 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이제 신영수 의원의 이제 동생이 개입되다가 거기서 이제 구속되는 뭐 이런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건 아주 극히 일부였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건 2009년 상황이 아니고 그 2009년의 그런 상황은 이미 처벌된 상황이고 지금 현재 문제를 지금 삼는 건 2014년 이후 그러니까 이재명 그 성남시장이 재선한 이후에 2015년에 이거를 이제 그 사업자 공고를 해서 화천 동유가 들어와서 이제 그 분양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2015년 이후의 상황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 그래서 2015년에 사업자 공고를 했는데 과연 이 사업자 공고에서 적정했느냐 그 심사 과정이나 심사위원회 선정 과정 그리고 거기에서 이게 공동으로 지분을 어쨌든 성남 도시개발하고 공동으로 이제 지분을 나눠 갖는 데 있어서 이게 적절한 게 규모를 가졌던 건지 아니면 특혜를 줬던 건지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 건데 예. 2009년 얘기를 하면서 무슨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예. 그래서 지금 뭐 이거를 자꾸 이게 빠져나가는 방향이 아니라 정말 그 당시에 무슨 특혜 의혹이나 이런 게 없었는지 뭐 관련해서 서류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자료를 제공해서 언론이든 누구든 빨리 검증하게 해줘야 대선 국면에서 이것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준석 대표가요? 왜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1원도 안 받았다고 강조하는지 모르겠다 의문을 좀 제기했습니다. 이건 좀 어떤 내용으로 봐야 됩니까? 뭐 토론의 달인다운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화천대유 입장에서 이재명 시장이 돈 준 적이 없다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 거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튼 모르겠고 성남시에 이만큼의 얼마의 수익을 가져다 줄 거야라고 다 물어보고 나서 그중에서 가장 많이 있는 수익을 가져주겠다는 쪽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한 일이고 그런 과정에서 나는 연루가 안 돼 있었다. 연루되어 있지 않느냐. 막상 들춰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주주들, 이게 이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 중에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거꾸로 그 화천대유의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을 마치고 나와서 변호사로 있던 시절에 이 검사 출신의 이런 분의 자제분이 여기서 2015년부터 근무를 시작했다는 것은 이거 뭐 이상하네. 이렇게 지금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예. 거기다 돈을 받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냥 토론에서 이제 단기전에서는 승부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지금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계속해서 이렇게 공세를 펴가고 있는데 뭐 이재명 후보 아까처럼 이제 1원도 받지 않았다 결백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 아수라 보시면은 비리 시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를 비유하면서 이제 원색적인 비판까지 쏟아내고 있는데 야권 주자들의 지금 이런 공세, 비판의 목소리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선 지금 전국화에서 야권 주자들은 아주 그 좋은 이슈를 이제 선점한 것이죠. 예. 사실 그 최근에까지 이슈는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제 고발 사주, 이게 고발 사주였느냐 아니면 제보 공작이었냐 이거 갖고 논쟁을 이제 치열하게 했는데 그 이슈는 사실 국민들이 보기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진실에 대해서 이렇게 딱 바로 이렇게 드러날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이거 대장동 개발 의혹은 굉장히 휘발성이 높은 이슈거든요. 예.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도 높아합니다. 이번 대선은 가장 핵심적으로는 결국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판 선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은 이 그런 부동산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다. 그래서 이 관심 높은 이슈에 대해서 각 그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자기의 이제 목소리를 높인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게 계속 아마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뭐 사실관계가 드러나거나 이러면서 이게 계속 확산되거나 더 커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최근에도 그 화천대유의 그 이성문 대표가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성문 대표가 인터뷰를 하면서 두 가지의 그 인터뷰 내용 속에서 두 가지 의혹이 더 추가로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하나는 그 당시에 그 김모 이제 언론사 당시 이제 대표 이제 실질적 대주주죠. 이분이 2014년에 그 이재명 지사를 인터뷰했는데 예. 인터뷰 과정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었다 뭐 이렇게 의혹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성문 대표의 인터뷰 속에서 나온 건 뭐냐면 2012년에서 2014년까지 그 김모 대표라는 분이 실제로 한 80억 정도 손해를 받고 그 과정에서 그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그런 어려움을 겪은 와중에 2014년에 이재명 그 성남시장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대장동 땅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 그걸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이런 문제 첫 번째가 드러났던 것이고 의혹이 이제 또 불거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 예. 권순일 대법관은 뭐 전혀 뭐 자기는 몰랐다 이런 걸 얘기했지만 이성문 대표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는 월 1,500원씩 줬고 이분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했고 예. 사무실에도 본인이 갔고 지금 송전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조언과 자문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적극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거든요. 예. 이게 벌써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이게 의혹이 좀 더 확산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이런 의혹 확산에 지금 홍준표 후보 대장동 현장까지 찾아가서 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뭐 조국 수홍에 대한 어떤 돌파구를 모색하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이 대선 경선 후보로서는 되게 당연한 조치죠. 직접 예. 나가서 좀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나 지금 현재 홍준표 후보에게 유일하게 부족한 점이라고 크게 지적할 수 있는 것은 1대1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앞서는 그림이 그려져야지 오히려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홍준표로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만들어줘야 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윤석열 후보의 다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민주당의 경선에서 이길 후보와의 다툼이고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와 전선을 긋고 싸우는 것은 홍준표 후보로서는 굉장히 당연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지금 호남 경선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호남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 36.2%, 이낙연 후보 34%, 오차범위 내에서 일단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뭐 어느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낙연 후보가 뭐 지지율이 역전되는 결과들도 있는데요. 저희 현재 민주당 판세에 대해서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먼저 대변인. 일단은 당원들과 일반 여론이 조금 다른 점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광주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대선 후보를 만든다. 이 전통을 이어간다는 본인들의 약간 자부심도 있고 한편으로 이제 강박도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약간 좀 좋은 점수가 주어질 것이고요. 또 이낙연 후보가 호남이 고향인데 호남이 고향이라고 해서 호남 분들이 찍어주진 않습니다. 뭐 네. 멀리 갈 것도 없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 왜 이낙연이 이 국민의힘을 이길 수 있고 이낙연이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잘 보여주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관심은 이재명 후보가 안 된다는 얘기에 쏠려 있는 것. 이것이 좀 아쉬움으로 남고요. 그런 것들을 기초로 놓고 봤을 때 광주 전남 지역의 당원들은 이 2023년에 어떤 대한민국이 만들어질지를 놓고 투표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호남은 좀 되는 후보를 밀어주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번 대장동 개발 의혹이나 이런 부분이 이재명 후보의 대세에 좀 변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그 되는 사람을 밀어준다는 건 뭐 전략적 판단을 한다 이런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호남의 그 유권자 그래서 국민들이 뭐 다 그렇게 전략적 판단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뭐 싫어하는 사람, 뭐 호감도와 비호감도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대장동 개발 의혹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 추석에 상당히 민심에 영향을 미쳤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번 추석 연휴 이후에 벌어지는
이제 민주당의 그 권리당원 투표 이제 25일, 26일 날 있지 않습니까? 호남 네. 부분은. 네. 그때는 좀 일정한 그 변화가 반영되지 않을까 좀 생각되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KSOI의 그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물론 이제 샘플 수가 이제 호남이 이제 1000명 중에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명의 샘플을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난주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이낙연 후보가 격차를 좁혀온 건 사실이고 지금 이낙연 후보가 좀 탄력을 좀 받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남에서는 그래도 근소하게 어쨌든 그 자신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 근소하게 좀 앞서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대세론이 추석 연휴 직전부터 이제 윤석열 대 홍준표 양강 구도로 조금 변화하는 모습인데 앞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뭐 홍준표 후보의 조국 수홍 논란도 좀 있었고요. 조금 변수는 많은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에 민심에 좀 어떤 변화가 좀 있겠습니까? 그 우선 뭐 저 연예 프로그램 출연하셔갖고 예, 그렇습니다. 네, 뭐 그 계란말이도 만드시고 예, 노래도 부르시고 그래서 상당히 좀 그걸 본 사람들은 개인 윤석열에 대해서 조금 그 호감이 좀 늘어난 건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앞단에서 그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지율이 상승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말실수나 이런 것 속에서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어떤 국정 운영의 리더로서 예. 이제는 문재인 정부와 맞섰던 윤석열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향후 5년을 끌고 가야 될 우리의 리더로서 지도자로서의 윤석열을 바라볼 때 좀 약간 좀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 속에서 사실 지지율이 좀 정체 상태에 예. 있었다고 보여지고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 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미 검증된 그리고 이제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거의 이제 뭐 재고 상품이라고 누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싹 이제 다시 닦아서 이제 예. 선반에 올려놔 보니까 뭐 괜찮네. 아직 쓸만하다. 그리고 뭐 윤석열 후보가 뭐 이길 수 있다면 예를 들어 그다음 홍준표 후보가 이길 수 있다면 굳이 뭐 윤석열 후보를 그 빌려와서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뭐 이런 이제 여론이 형성되면서 보수층이 좀 지지를 좀 받아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아직도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홍준표 후보가 보수층 내에서는 이렇게 그 윤석열 후보를 넘어서는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네. 상승 국면은 분명하다고 보고 예. 이게 이제 지금 경선이 이제 딱 한 번의 TV 토론을 한 건데 예. 지금 이제 판이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내일 이제 2차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경선판이 조금 더 출렁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추격하고 있는 네. 뭐 유승민 후보나 원희룡 후보나 이런 분들한테도 또다시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어떤 유동성이 커져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게 앞으로의 좀 추세를 좀 전망하고 예. 그리고 각각의 이제 앞으로 5번 남은 TV 토론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수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홍준표 양강 구도도 그렇지만 또 4위권 다툼도 치열하고요. 김성회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양강 구도가 지금 중요하게는 제3지대가 거의 없어졌고 예. 사실상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양강 구도로 가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윤석열, 홍준표 뭐 혹은 유승민, 원희룡 누구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게 뒤집고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네. 제가 뭐 8분의 처음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뒤집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일단 좀 짚어야 되겠고요. 예. 홍준표 후보는 이 예전에 자기가 했던 말들을 기초로 해서 자꾸 새로운 정책이 없이 과거의 말을 반복하시는 점이 단점인데 한편으로는 본인의 잘못을 스스럼 없이 수긍하는 점을 보여서 20, 30대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게 큰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가 하고 있는 말실수는 말실수가 아니라 세계관의 노출이라는 점에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한편으로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 브레인들은 사실 윤석열 캠프에 많이 집중을 돼 있어서 이런 분들이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느냐가 향후의 승부를 결국 가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갔고요. 지금까지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